아동기 행동장애 제5장 분류 평가 및 치료 3. 치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과 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불안과 우울, 또래들과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호소 문제 혹은 임상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정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학교 교직원과 또래들에게 임상적 관심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치료는 임상적 문제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 장부터는 아동기의 특정 장애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입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치료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진 치료자들은 치료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족 치료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치료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의 한 양식이다. 아동의 치료는 이 밖에도 다양한 양식으로 제공된다. 실제로 모든 치료자는 몇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아동을 치료할 때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1. 치료의 양식. 치료자는 아동을 개인적으로 만나 치료할 수 있다. 치료자가 아동을 만나는 각 회기는 언어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회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놀이가 치료자와 아동 사이의 1차적 상호작용 양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치료자는 아동을 치료하는 대신 부모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부모 훈련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아동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양육 기술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개인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치료자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치료한다. 또 어떤 치료자는 아동을 돌보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개인 치료가 아닌 집단 치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약물 치료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치료 양식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치료 양식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자주 적용되는 치료 양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치료 양식들이 특정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이다. 1. 개인 치료와 집단 치료. 심리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그것이 1대1의 언어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개인 치료는 가장 자주 적용되는 치료 양식이다. 그러나 치료는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단 치료는 개인 치료와 동일한 가정과 방법들이 적용되며 단지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집단 치료는 많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지만 집단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집단은 개인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는 사회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집단 치료는 덜 위협적이며 또래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성인 치료자와의 1대1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더욱 매력이 있다. 개인 형태 혹은 집단 형태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 형태의 심리치료가 보다 보편적인 개입 방식이다. 그러나 치료의 절차를 아동의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언어적 양식의 치료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2. 놀이치료. 놀이는 매우 보편적인 치료 양식이다. 이는 아동 발달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일치한다. 치료 양식으로서의 놀이는 언어 능력이 낮은 아동에 대한 해결책이다. 치료자는 추상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놀이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치료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놀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놀이 자체를 치료도구로 사용하고 놀이 치료를 보다 구조화하여 변별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도 있다. 놀이 치료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관점은 심리역동적 관점과 인간 중심적 관점이다. 초기의 정신분석 치료자들은 아동 환자들이 성인 정신분석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자유현상 기법 외에 다른 기법을 필요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멜라니 클레이는 최초로 놀이치료를 주장한 사람이다. 클레이는 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놀이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놀이를 정신분석적 해석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반면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를 표현의 한 방법으로만 보고 놀이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안나 프로이드는 아동이 여자 가방을 열어보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클레인의 해석에 반대하였다.
대신 아동이 비슷한 용기에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던 이전의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 정신 분석에서는 놀이에 대한 안나 프로이드의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 놀이치료라는 용어는 치료자의 이론적 관점에 관계없이 놀이를 표현의 주요 방식으로 하는 아동 치료를 의미한다. 놀이치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람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던 버지니아 악슬리네이다. 악슬리네이 제시한 기본 원리는 현대 인간 중심적 놀이치료의 지침으로 남아있다. 인간 중심적 접근의 원리는 성인과 다양한 연령의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료자는 수용적이고 허용적이며 비지시적인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 양식을 조절한다. 어린 아동에게 놀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부모 훈련.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이 치료에 의뢰되는 것은 아동이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에 달려있다는 관찰과도 일치한다. 부모 훈련 절차는 다양한 아동기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수많은 접근법들이 생겨났으며 어디를 가나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적용과 연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모 훈련은 사회적 학습, 행동주의 접근에서 파생되었다. 행동주의적 부모 훈련은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수많은 문헌에서 논의되었다. 초기의 부모 훈련에서는 부모들에게 결과 혹은 유관성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아동의 행동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최근의 접근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정서의 표현 같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한부모 상태, 사회적 고립, 어머니의 우울증 등 같은 스트레스원이 부모 훈련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 훈련은 이제 다면적 치료 접근의 한 부분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다. 다면적 치료 접근의 다른 요소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아동을 위한 치료, 혹은 교사나 학교의 대상으로 하는 자문 등도 있다. 4. 거주 장면에서의 치료. 거주형 치료는 주로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이 집에서 살면서 받는 외래 치료로는 충분한 접촉이나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문제가 많아서 가정에서는 성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이동시킬 필요도 있다. 불행하게도 아동을 옮길 만한 곳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룹홈이나 위탁가정 같이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길 수 없을 때는 집단 수용시설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거주 장면에서의 치료는 종종 다른 형태의 개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선택된다.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의 소아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거주형 치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원이 증가해 왔지만 입원 기간은 현저하게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입원시키는 대신 몇 주 동안의 단기 입원이 적용되고 있다. 거주형 치료는 또한 그룹홈이나 비의료기관, 치료 목적의 캠핑 프로그램, 그리고 법적으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시설 같은 장면에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장면에서의 치료는 치료, 교육, 그리고 직업적 개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다양해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5.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 행동장애에 적용되는 개입 방법이다. 약물치료는 다른 형태의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분과 사고 과정 혹은 외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향정신성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약물 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약물의 몇 가지 예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위한 흥분제, 강박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를 위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불안장애를 위한 불안 완화제,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 뚜렛 증후군을 위한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양극성 장애와 공격적 행동을 위한 기분 안정제 등이 있다. 향정신성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폴링, 가도와 크레얼린은 향정신성 약물이 신경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변화시킨다.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을 방해한다.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변화시킨다. 신경 전달 물질의 비활성화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방해한다.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기를 방해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용 메커니즘이 알려진 향정신성 약물도 있지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약물도 있다. 항정신병 효과를 가져오는 약물은 그 작용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약물의 한 예이다. 항정신병 약물이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수용기를 차단함으로써 작용하는지 자물쇠 열쇠 비유로 설명된다. 항정신병 약물과 도파민의 분자는 유사하다. 그러나 동일한 열쇠는 아니다. 도파민이라는 열쇠는 수용기라는 자물쇠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수용기를 열 수 있다. 따라서 수용기가 위치해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이와는 반대로 항정신병 약물이란 열쇠는 도파민 수용기 열쇠로 들어가지만 수용기를 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열쇠는 도파민이 수용기와 결합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신경 물질의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항정신병 약물이 치료적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도파민의 기능을 차단하는 기제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향정신성 약물 치료가 증가해왔다. 실제로 2에서 4세 아동이 흥분제와 항우울제로 치료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사용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 연구의 증가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향전신성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연구를 통해 검증된 치료. 이 책의 나머지 장에서는 아동계의 다양한 장애들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특정 장애에 대한 치료를 검토할 것이다. 주로 과학적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치료들이 기술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험적 접근과 과학적 방법을 지향하는 입장은 이 책 전체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경험적 접근에 대한 강조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미국 심리학회의 분과인 임상심리학 분과 안에 심리적 절차의 개선 및 보급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치료가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데 필요한 연구의 수준을 명시하면서 어떤 치료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는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세 가지 범주가 주목을 끄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치료, 그리고 실험적 치료를 말한다. 잘 구성된 치료와 확률적으로 효과적인 치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의학적 개입이나 다른 치료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치료는 대기자 집단 혹은 무처치 통제 집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적어도 두 팀의 연구자들에 의해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는 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치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예,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두 연구만 있어도 괜찮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와 효과적일 것으로 예정되는 치료는 통제 집단 설계나 단일 사례 연구로 연구되어야 하며 치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특성, 예, 나이, 성별, 인종, 진단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도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 매뉴얼은 처치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치료자가 계획대로 치료를 잘 수행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보고와 그 배후의 움직임을 저지하였지만 이를 둘러싼 논의와 비판 또한 많았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표현되었다. 첫째, 임상가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치료 유형도 있다.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려는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 치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매뉴얼의 사용은 임상적 판단을 무시하며 유리책과 같이 융통성 없는 접근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뉴얼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려는 연구로부터 얻어진 치료 방법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치료 효과에 관한 복합적 요소들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논의 범위 밖에 있다. 그러나 이 책 전체를 통해 개입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경험적 증거가 강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